줬어.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브루나이는 엄청나게 부자 나라예요. 부자 나라. 산유국. 기름이 나 기름.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독립하자마자 이제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바로 받아줬어. 그 말은 뭐냐?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장 경제. 시장 경제를 확장하는 거예요. 시장 경제를. 근데 부자 나라, 웰컴, 땡큐, 그죠? 얘들은 뭘까? 공산주의 이제 막 포기하고 이제 시장 경제 개혁을 한 다음에도 한 10년쯤 있다가 이제 받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는 그때쯤 됐으니까 드디어 제대로 이제 시장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물건도 거기다 팔 수 있고, 거기 물건 수입도 하고, 이제 막 돈벌이가 되는 돈벌이가 그쯤 되니까 이제 받아주는 거죠. 자, 동티모르는 왜 아직도 안 받아주고 있을까요? 여기는 딱 봐도 여기는 그걸 먹을 게 없다는 거 먹을 게 없다. 너무 가난해. 인구도 작고, 그래서 여기는 아직 자, 그래서 유럽연합과 이 아세안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얘들은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 시장 하나의 이제 단일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는 뭐 상품과 뭐 투자 이런 걸 자유롭게 한번 해보자. 하나의 단일 시장을 만들어보자. 이게 가장 중요한 그 공동의 이익이에요. 그 외에 정치, 안보, 뭐 사회문화 이런 거는 미묘한 게 많아. 그런 거는 잘 손대지 않아. 얼마 전에 그 미얀마 작년에 쿠데타 일어난 거 혹시 들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 시민들이 막 저항하고 막 미얀마 군인들이 막 대규모 살상을 하고 막 인권 문제도 엄청나게 불거지고 하죠, 그죠? 근데 아세안의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막 공동 성명을 내서 야 그러면 안 돼 할 수 있느냐? 못해요. 못해. 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들이 또 여기도 많거든요. 태국도 지금 군부가 지금 하고 있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정치, 안보 이런 쪽은 너무 미묘해. 너무 미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유럽연합, 유럽의회도 있고 유럽 뭐 집행부도 있고 해가지고 유럽연합 집행부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것들은 다 따라야 돼. 국내법으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구하고 얘들 왜 붙어있냐? 경제적 이익을 같은 공동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중에 뭐 궁금하니까 이해 잘 안 되겠으면 언제든지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요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느냐. 우선 그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여기 있어. 이거 없지? 인구가 지금 6억 8천만 명이 넘었어요. 아세안 10개국의 인구가. 이게 이제 세계 경제의 10분의 1좀 되는 거죠. 10분의 1 좀 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지역을 이해한다는 거는 세계 인구가 10분의 1을 이해하는 거랑 다름이 없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인도네시아 아까 그 밑에 큰 섬나라 있죠. 인구가 되게 많죠. 2억 8천만이 넘었어. 매년 제가 뭐 강의를 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는데 매년 막 몇천만씩 늘어요. 막 계속 인구가 막 다른 나라 다 증가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더 빨리 느는 것 같아요. 아무튼 2억 8천만이면 인구지 세계 4위. 1위는 어딘지 아세요? 네? 중국. 2등은? 인도. 3등은 어딜까요? 미국. 미국. 미국이 3위 맞아요. 미국이 한 3억 5천만 넘고 여기가 4위야 4위. 대단하죠 이게. 그 다음에 필리핀도 1억 1천만, 뭐 베트남도 거의 1억, 태국도 7천만, 미얀마도 5천만, 여기 다 우리 한국보다 더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죠. 아무튼 그리고 이게 인구만 많은 게 아니라 경제도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가장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에요. 이미 이 아세안 10개국의 그 경제 규모가 세계 5위. GDP 올해 지금 3조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 그러면 1, 2, 3, 4위가 어딜까요? 경제 규모 1, 2, 3, 4위. 맞춰보세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인도? 아니에요. EU. 4위, 일본.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제 수업 들었어요? 전공이 뭐예요? 경영학? 역시 경영학 좀 다르시네. 맞아요. 미국, 중국, EU, 유럽연합 전체 합한 거, 그 다음에, 일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사실 일본도 대단하다, 그죠? 이거. 아무튼,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는,
교육 대상, 교육 상대국, 수출 수입 물량 있어서 중국 다음으로 이제 2위인 거예요, 2위. 근데 이게 지금 격차가 이게 뭐 굉장히 급속도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어가지고 수년 내에 이제 중국을 치고 아세안이 한국의 제일 교육국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국 기업들도 얼마나 많이 진출했는지 들어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인도네시아에만 한국 기업이 한 몇 개쯤 나와 있는 거예요. 공식 집계되는 것만. 그 한국 기업, 인도네시아에 몇 개 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대기업 다 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큰 기업들 다 나가 있고, 플러스 중소기업 뭐 등 해가지고 5,000개 넘게 나가 있어요. 5,000개. 베트남에 몇 개 나가 있을까요? 베트남은 인도네시아보다 더 많아요, 힌트는. 8,000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것만 이제 8,000개가 넘어요, 지금. 한국 기업에 진출해 있는 것만. 그러니까 이 그냥 단순히 그냥 수출 수입만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지의 그 법인도 우리나라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들어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이 또 왜 또 중요하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지난 한 10, 뭐 크게 잡고있다. 작성하면 자, 저쪽에 아까 그 그래프가 지난 한 14년간 14년간 이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을 보여주는 건데 세계 평균, 전 세계 평균이 여기 밑에 있어 여기. 이게 전 세계 평균이에요, 평균.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다 세계 평균보다 다 위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더더욱 그 희망이 있는 것은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은 나라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이런 데죠. 미얀마 이런 데가 이 지역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제일 가난한 나라들이 제일 성장률이 높아요.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아니 뭐 부유한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가 성장률 높은 것도 쉬운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남미나 아프리카나 여전히 전 세계 그 저개국가들 보면은 거기는 제일 가난한 나라들이 경제 성장률도 제일 낮아. 근데 이 지역만, 전 세계에서 이 지역만 제일 가난한 나라들이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격차가 좁혀진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희망찬 데가 없어요. 도대체 아프리카나 남미나 뭐 이런 데나 여기가 뭐가 다를까 도대체? 왜 여기는 이렇게 그게 사실 그 큰 연구 주제. 그냥 뭐 사람들 근면해서 그렇다, 뭐 교수이 높아서 그렇다, 뭐 투자 많이 들어갔다, 뭐 여러 가지 뭐 설명이 있지만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여기가 뭐 더 이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기 아직도 충분치 않아요. 충분치 않고 아무튼 고무적이다 되게. 근데 여전히 또 재밌는 거는 요 지역 내 빈부 격차랄까?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 사이 격차 또 여전히 엄청 크게 또 커요. 또 보시면은 올해 이제 IMF가 조사한 건데 그 GDP 중에 이제 PPP라고 하는 거는 그 물가를 고려해요. 물가를 고려해서 이렇게 잡는 건데 싱가포르 1인당 GDP가 무려 13만 불. 참고로 미국이 7만 6천 불밖에 안 돼요. 한국이 지금 5만 3천 불. 한국도 상당하죠, 사실. 근데 어쨌든 싱가포르, 브루나이 이런 데는 뭐 엄청난 부자 나라야,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루나이는 그 산육. 그러니까 기름 때문에 이게 부자니까 그렇게 대단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 그죠? 진짜 대단하다, 싱가포르.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도 크게 나쁘지 않아, 3만 2천 불. 태국도 2만 2천 불. 근데 그걸 비하면 여전히 라오스,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지금 경제 성장률 굉장히 높다고 하지만 여전히 격차는 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되게 재미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옛날에 다 가난했거든. 싱가포르도 되게 가난한 한국 도시였어요. 근데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이 나라들은 이렇게 많이 성장했는데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들은 여전히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요새 여러분들 국제개발협력 관심 많이 좀 갖고 계신 분 있지 않아요? 코이카 들어봤어요? 코이카? 해외봉사단 이런 거. 그죠?
그런 게 이제 그 저개발 국가를 좀 지원해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살게 좀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돕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떻게 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까, 이유를. 그죠? 이게 교육인가? 뭐지? 교육이 중요하다는 진짜 교육에 막 집중을 해서 이렇게 도와야 될 테고, 그죠? 이 나라들 경험을 보면은 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가 굳이 잘 살고 이런 데 지지부진한가? 이걸 설명하는데 교육 같은 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베트남 예를 들어서 필리핀도 교육 수준은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상해. 그 말고 뭐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지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정치적으로도 여기가 또 재밌는 거는 되게 다양한 체제들이 섞여 있어요.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데는 오늘날 이제 민주주의라고 분류되는 그런 나라들이고,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이런 데는 뭐 여전히 독재라고 부를 수 있고, 재밌는 건 여기 또 가운데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같은 데는 준민주주의 혹은 뭐 선거 권위주의 뭐 이렇게 불려요. 이게 뭐냐면 그 민주주의라고 보기엔 많이 부족한데 그렇다고 완전히 독재라고 하기엔 또 얘들도 좀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그냥 중간쯤 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어떤 나라 민주주의, 어떤 나라는 그 권위주의를 할 수 있죠?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거 선거, 그죠? 선거로 그 권력을 획득하는 그런 체제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특징. 그죠? 그러면 준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 선거를 하긴 해. 근데 야당이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 막 언론을 통제하고 야당을 막 괴롭히고 막 그래가지고 선거를 하긴 하는데 야당이 선거로 이렇게 권력을 획득을 못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준민주주의라고 하는 데고, 또 독재라 불린 데는 아예 선거 같은 거 안 하는 거죠. 선거 같은 거 안 하고, 브루나이 같은 경우는 그냥 왕정, 군주제, 왕정. 그러니까 술탄이 다스리거든요. 이슬람 왕, 술탄이 죽으면 다음 왕은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 이렇게 세습되는 거고, 뭐 라오스나 미얀마, 베트남 이런 데는 여전히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어요. 중국처럼. 중국도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시장 경제는 받아들였는데 아무도 공산주의를 믿지는 않는데 여전히 공산당이 통치를 하고 있어. 신기한 나라들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런 것들도 이 나라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소련, 동유럽 이런 데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였단 말이죠. 다 몰락했어. 근데 아시아는 왜 중국, 북한, 베트남, 라오스 이런 데는 여전히 건전하지? 신기하죠? 자, 그런 것들도 이 지역의 이 지역의 무엇보다도 역사를 이제 알아보면은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또 관심을 받는 거는 요즘 혹시 중국에 관심들 많지 않나요? 또 중국? 그래서 특히 경영하신 중국의 1대1로 들어봤죠. 1대1로의 핵심 지역 중에 하나죠. 동남아죠, 동남아. 그 다음에 여러분 남중국해 들어보셨어요? 남중국해? 남중국해가 여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의 남부, 그 다음에 여기 동남아시아의 뭐라 그러죠? 앞바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여기가 다 둘러싸고 여기 남중국해인데 여기서 중국하고 이 주변 국가랑 충돌이 수시로 나요, 수시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미국이 개입하고 있어, 미국이 야 이거 그대로 둘 수 없지. 중국이 멋대로 전체가 자기들 받아라고 하는데 야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지금 패권 경쟁이랄까요? 경쟁 벌이고 있잖아요.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어디서 제일 먼저 일어날까? 가능성이 제일 높은 데가 1번이 위에 대만 해협, 대만 근처? 아니면 2번이 여기 남중국해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만 해협, 대만 이쪽을 이제 동중국해라고 남중국해라고 어쨌든 이쪽 바다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요 지금. 그렇죠?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우리는 좀 생소하지만 테러리즘, 내전, 종족 갈등 이런 게 여기 이 지역에 군데군데 아주 극심해. 이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벌어진 폭탄 테러 이후 직후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태국 남부에서 지금 교전 중 광군하고 지금
정부랑 이제 교전 중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필리핀 남부 그 민다나오라는 섬이 있어요. 그 필리핀 남부에 여성 그 이슬람 전사들인 거예요. 그 독립군 말 그대로 독립하려고. 그다음에 여기 두테르테 대통령 혹시 여러분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들어봤어요? 두테르테? 좀 유명했죠. 뭐로 유명했어요? 마약과의 전쟁. 오, 국제 문제 관심 많으시네요 우리 학생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게 뭐냐? 마약 용의자는 그 재판 없이 즉결 현장에서 사살해도 좋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 사법적 법적 절차 없이 그냥 뭐 지금 죽여놓고 어제 저 마약 용의자였어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난 6년간 벌이사 6년간. 그래가지고 적게는 그러니까 필리핀 경찰이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6,000명. 6,000명이 사살됐다. 근데 뭐 시민단체 이런 데서는 아무도 믿지 않죠. 최소한 2만 명은 죽었을 것이다. 그 중에 한국인 사업가 2명도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인 사업가 2명이 필리핀 경찰이 돈 내놓으라 한 거야. 근데 내가 또 돈을 왜 줘? 그 경찰서 주차장까지 끌고 왔어. 차에 태우고 내놓으라 했는데 그냥 그건 그냥 주시지 돈. 경찰이 와니까 설마 싶었겠죠. 경찰 주차장까지 끌고 와서 돈 내놓으라 했는데 안 주니까는 죽여버렸어. 그러고 나서 마약 용의자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마약 사범이라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필리핀 대사관에서 접수가 됐어요. 조사해 보니까 무슨 마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선량한 그냥 건전한 그 사업가들이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외교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정부가 이제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그 결과 마약과의 전쟁, 그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사과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3주간 중지시켰어요.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었어.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어제 저기 미다나오 저기 교전하고 나서 반군들하고 교전하고 나서 그 노획된 그런 무기를 보면서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 미얀마의 로힝야족이라고 있어요. 로힝야족 들어봤어요? 로힝야족. 거기가 그 미얀마는 다수가 그 버마족은 불교도예요, 불교도. 근데 서쪽에 인도 가까운 쪽에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어. 로힝야족이라고. 그 사람들을 요 버마의 다수 불교도가 군부가 다 죽여. 인종 청소를 명령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난민들이 그 탈출하는 탈출. 방글라데시 쪽으로 서쪽으로.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민주화 운동? 볼 수 없다 하면 좀 그런가? 민주화 운동 사진이에요. 그 태국의 군부가 이렇게 집권하고 나서 대학생들 여러분 대학생들이 올라와서 이제 군부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세 손가락 경례? 다 사람들이 이러고 있죠. 대학생들이. 헝거게임 영화 봤어요? 헐리우드 영화 헝거게임?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복종을 뜻하는 거죠. 불복종.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작년 2월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일어난 다음에 수많은 시민들이 이제 군부 물러나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사람들이 이 세 손가락에 들고 있죠. 그리고 여기가 아웅산 수지 여사 들어봤어요? 아웅산 수지. 그다음에 그의 아버지 아웅산. 그 미얀마 요 아웅산 이분이 국부예요. 국부 나라의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라는 거는 왜 그러냐? 그 식민지를 다 경험했거든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영국 식민지에서 이제 독립군을 이끌고 싸웠던 독립군 지도자. 그 다음에 독립을 이제 이끌었던 사람. 그래서 이제 국부의 그러니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미얀마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중국에 혹시 여행을 해보시면은 중국의 시골 같은데 마오쩌둥 모택동에 마오쩌둥 사진 이렇게 걸어놓은 집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오쩌둥 사당도 있고, 신적인 존재야. 그런 데서는 마오쩌둥한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얀마 마찬가지고 미얀마 더 심해. 대부분의 그 시골 도시도 마찬가지고 집집마다 아웅산 사진을 걸어놓은 데가 되게 많아요. 그 정도로 그
존경하고 신성시하고. 자, 그분의 딸이 아웅산 수지 여사인데 이분이 군부 독재에 저항해서 이제 그 야당 지도자로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해오고 2015년 총선 이후에 드디어 집권을 해요. 근데 5년 만에 쫓겨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사진을 들고 그 군부에 반대하는 그 시위를 벌였는데 결과는 좋지는 않아요. 군부는 너무나 막강한 이 무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시위를 보기 힘들어요. 이제 시위에 따라 이제 죽으니까. 자, 그래서 그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질문만 던졌잖아요, 궁금한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가장 먼저 제 생각에는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지역의 역사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재밌으면 다음 달에 이제 2부 요청해 주시면 그때 이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왜 저러고 있고 뭐 때문에 하여튼 남중국해 문제랑 그 다음에 각국의 요새의 현안들 뭐 태국의 민주화 시위라든지 뭐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 등등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네 개의 시기가 되게 중요한 생각 드는데 이제 과거 이제 왕조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식민지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독립전쟁, 독립을 이제 쟁취하는 요 기간, 그 다음에 끝으로 베트남 전쟁. 요 기간을 잘 이해하시면 사실 오늘날 뭐 왜 이렇게 11개 나라가 됐고, 그다음에 뭐 종교를 왜 이렇게 다르고, 그다음에 뭐 무슨 그 테러 이런 거 왜 일어나고, 뭐 분리독립운동 이런 거 왜 하고 이런 것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독립에 이르기를 왜 달랐나 이것도 이제 어떤 나라는 그 식민지 지배했던 그런 뭐 그 나라들하고 이제 평화롭게 협상을 해가지고 쟁취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 전쟁을 벌여가지고 결국 독립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쟁취하기도 하거든요. 그 왜 달랐나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달랐던 이유가 또 그 이후에 또 역사가 또 다르게 흘러가는 또 그 원인이 되긴 하거든요. 아무튼 이걸 보시면은 제가 앞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우리나라 얘기도 중간중간 많이 할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랑 너무 비슷해. 그 지금 믿어지지 않겠죠. 한국이랑 동남아가 역사가 비슷해? 뭐 많은 면이 지금 현재 다른데 경제 상황도 다르고 정치 상황도 다르고 다른데 역사가 비슷했다고?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요 지역의 주된 이제 종족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비et나미스라고 하는 게 이제 월남족 우리말로 하면 한자로 월남족이 요 이제 베트남 오늘날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버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미얀마의 이제 다수 종족 버마. 그 과거에 그래서 나라 이름이 버마였어, 버마. 그리고 몽족이라는 게 있고 말레이족이라는 게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자바족이 그거야 지금. 인도네시아의 가장 가운데 자바섬 보이나요? 자바섬 커피로 유명하죠, 커피. 그 자바섬의 그 사람들 다수 정도의 자바족. 아무튼 뭐 이렇게 있었고, 처음으로 이제 이 지역에 그 선진 문물이 들어온 거는 바로 인도에서 들어요. 인도에서. 보시면 인도에서 되게 가깝죠. 그 가운데 있는 바다가 벵갈만이라고 하는 바다인데, 벵갈만을 넘어서 인도에서 뭐 종교 지도 처음에는 상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도의 그 종교가 뭐죠? 옛날에 유명한 종교 힌두. 그 다음에 또 인도에서 출발했는데 인도에서는 지금 별로 인기 없는 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엄청 인기 있는 문화도 있고 전해진 게 뭐죠? 불교 그죠? 네, 힌두가 먼저고 그다음에 불교 이게 전해져요. 근데 동남아시아의 과거의 왕조들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알 수 있는 게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보면 옛날 이집트 왕조가 얼마나 구강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비슷하게 이게 그 앙코르와트라는 그 사원이에요. 그 캄보디아에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가보세요. 여기 그 시엠립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어요. 도시. 우리 치면 경주 같은데 경주. 직항도 있어요. 직항도 많이 다녀요. 우리 그 인천에서, 뭐 부산에서. 하여튼 그 시엠립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은 수많은 사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앙코르와트예요. 이 앙코르와트는
초기에 지어진 사원이고 힌두 사원이에요. 힌두 사원.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거는 세계에서 가장 큰 힌두 사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가보시면 규모에 압도당하실 텐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이제 물로 둘러싸여 있단 말이죠. 호수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었느냐? 이거 만든 다음에 이거 주변 땅을 파가지고 물을 채운 게 아니라 호수 위에다가 이걸 만들어서 띄웠다는 거죠. 이게 상상이 안 돼요 도대체. 이게 그 9세기, 10세기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이런 건축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뒤에 이제 불교가 이제 넘어가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보로부두르라고 하는 절이에요 사원. 보로부두르 여기는 처음 들어봤죠. 그 보로부두르라고 하는 사원인데 이것도 역시 가보시면은 기절할 거예요. 뭐냐면 규모에 있다. 역시 이것도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이에요. 돌로 탑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뭐 너무 아름답고 이 불상 있죠 불상? 이 불상이 이 탑들을 돌아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런 사원들을 건축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굉장히 아름다운 이것만 봐도 이제 당시에 그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냐, 따라서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냐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요 동남아시아 일대에 가장 그 큰 제국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게 마자파히시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처음 들어보죠. 로마 제국은 모두가 다 아는데 마자파히시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죠? 근데 이게 로마 제국의 영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넓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강성했고 부유했고. 그때 왜 우리가 잘 모르냐?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이제 서양인들이 쓴 역사들 주로 배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지만 이건 배울 기회가 없죠. 어떤 교과서도 잘 안 나와 이거는. 아무튼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전체를 다 이렇게 영토로 이렇게 있었고 더 멋진 거는 요 마자파히 제국의 모토가 있어요. 모토가 뭐였냐? 제국의 모토가 뭐 부강하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더 넓은 땅을 뭐 이런 게 아니야. 유니티, 영어로 Unity in Diversity. 그러니까 다양성 속의 통합.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우리를 통합을 도모한다. 이거였어. 그러니까 과거 당시에 이제 힌두교, 불교, 뒤에 이제 이슬람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걸 다 인정하면서 너는 이슬람, 너는 불교, 그냥 믿어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는 마자파히 제국의 그 백성이다. 우리 마자파히 제국을 우리는 수호한다. 그것만 잊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그 전신이에요 전신. 여기서부터 우리 인도네시아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뭐죠? 우리는 고조선인가? 조선? 고조선? 당군 할아버지? 어제 개천절했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당군, 고조선 하는 게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는 마자파히 제국이에요. 그리고 그 유니티 인 다이버시티 이런 그 모토를 너무나 이제 좋다 생각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오늘날 모토가 유니티 인 다이버시티예요. 그 다음에 아까 1967년에 아세안 결성했다고 그랬죠? 아세안의 모토가 유니티 인 다이버시티예요. 1990년대 유럽연합도 모토를 채택했어요. 유니티 인 다이버시티. 그래서 오늘날은 유럽연합까지도 유니티 인 다이버시티예요. 이 모토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특히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했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좀 시대를 앞서간다 그럴까? 깨웠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하나의 그 의도치 않았던 부정적인 결과가 있어. 뭐냐? 이 다이버시티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뒤에 이제 막 이슬람이 이제 들어오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인정을 한 거죠.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슬람이 너무 인기가 많아.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전체가 이제 동남아의 남쪽이 다 이슬람화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 이슬람 세력 이런 왕조들에 의해서 마자파히 제국이 몰락해요. 멸망해.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화가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왜 이슬람이 이렇게 인기가 좋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본 적 있어요? 왜 기독교
그 천주교 뭐 이런 게 세계적인 뭐 마찬가지로 서양을 이렇게 평정한 게 이 기독교 같은 거. 기독교는 이제 천주교죠. 그전에 뭐 온갖 잡신들 막 믿고 했을 텐데 이게 왜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이게 유일신 사상이 왜 이렇게 평정을 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을까? 이슬람도 똑같거든요. 유일신을 믿는 알라라고 하면 기독교에서는 뭐 여호와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저기 알라 그거 그냥 부르는 건 달라. 근데 똑같아요. 유일신 그 전체 우리 세상을 창조하고 이끄는 사람이다 주장하고 어쨌든 이게 왜 이렇게 인기일까? 첫째, 되게 쉬워. 믿으면 돼요. 믿고 복종하면 돼. 그럼 나는 천국에 간단 말이죠. 되게 간단하잖아 이게. 그다음에 제일 세잖아요, 그죠? 뭐 나무한테 빌고 무슨 이한테 그 무섭지 세잖아 이게 절대자고죠. 그래서 불교나 이런 거는 좀 힘들어. 불교의 목표를 뭔지 아세요? 열반에 이른다? 하여튼 윤회를 벗어나서 이제 해탈해서 열반에 이르는 건데 그 방식이 막 참선도 해야 되고 막 수행을 해서 막 그 도를 이치를 깨달아야 돼.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인기가 이렇게 교차할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그 유럽 서구를 기독교 뭐 이런 뭐 천주교 기독교 이런 쪽이 이렇게 다 점령하다가 다 퍼져나가듯이 요 남쪽은 그죠? 이슬람이 그냥 슉 지나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슬람화 되지 않는 인도네시아 땅이 발리 혹시 가보셨어요, 여러분들? 아직 가보죠. 발리는 그 힌두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힌두. 야, 이슬람은 그냥 다 이슬람을 다 개종하는데 왜 발리 사람들은 여전히 힌두를 믿고 이슬람 개종 안 했지? 그것도 사실 연구 주제예요. 자, 그래서 동남아시아 이해한 키워드 세 가지 왕조 시대. 첫째 수로가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는 아까 뭐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바다고 강이고 막 너무 많아. 수로가 많다는 것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이 쉽다는 거는 뭐죠? 이동이 쉬우면 통치자 입장에서는 골치 아파요. 어디 도망을 못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올렸어. 세금을 더 내 했는데 나 그렇게 많은 세금 내기 싫어. 강 따라서 막 바닷길 따라서 그냥 다른 데 가버리는 거야. 따라서 이게 이런 곳에서는 강력한 국가가 출현하기가 힘든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 쌀이에요. 쌀은 먹을 게 풍부해. 먹을 게 우리는 쌀 1년에 한 번 재배한 수확하는데 여기는 2모작 3모작 한단 말이에요. 쌀이 너무 잘 자라고 먹을 게 풍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굳이 공업화, 산업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공업화, 산업화를 추진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근데 별로 그럴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사원, 이제 뭐 불교 사원, 힌두 사원, 이슬람 사원, 이게 섞여 있어, 도시 가서 한번 보세요. 특히 뭐 좀 큰 도시나, 아니 뭐 작은 도시 상관없어요. 사원이 되게 많은데, 막 섞여 있어. 다양성을 인정하면 좋은데, 하나 이제 우도차는 좀 부정적이라고 할까? 그거는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다 다양하니까 공통된 정체성이 없는 거라. 우리는 인도네시아 사람이랑 같은 이런 게 없는 게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 이런 게 없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이 저발전을 초래한다. 저발전. 그래서 결과 식민 시대, 제국주의 시대 때 다 이제 유럽의 식민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기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이 스페인. 그 다음에 저기 보라색이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네덜란드가 와요. 오렌지색. 네덜란드가 이제 인도네시아 저쪽으로. 얘들 왜 왔느냐. 이게 향신료 무역. 이 동네에서 이런 향료를 캐다가 이제 파는데, 육두군이 정양인이 처음 들어오죠. 그죠? 근데 후추는 아시죠? 그죠?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1g에 요새 돈으로 몇 천만 원 팔렸대요. 지금의 물가로 1g에 몇 천만 원. 그러니 이 상인들이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었겠죠. 그죠? 더 많이 이제 들어오고. 이게 뒤에 이제 1898년, 19세기 말이 되면은, 소위 말하는 서구 열강들이 다 들어와요. 미국까지도.
여기 스페인을 무찌르고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해요. 그래서 미국, 그 다음에 여기 포르투갈은 여기 동티모르. 오늘날 동티모르가 이래서 생긴 거예요,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끝부분만 포르투갈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네덜란드, 그 다음에 하늘색이 영국, 그 다음에 녹색이 프랑스. 태국만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이런 유럽 열강들이 나눠 먹는 거죠. 그리고, 국경선 그쪽 국경선에. 그전에는 국경선 이런 게 없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이 까리만따, 보르네오 섬에 이제 요 국경선이 그어졌는데, 이게 누가 걷느냐? 바로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협상을 해서 끈 거예요. 그 다음에 태국은 독립을 인정해줘요. 왜? 태국이 당시에 제일 그 잘 사는 나라였는데, 보세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태국을 먹으려고 서로 싸우다가는 큰 손해가 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냅두고 태국 우리가 같이 해쳐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어쨌든 태국하고 어쨌든 태국 왕조하고 이제 국경선을 이렇게 끊는 거죠. 이런 게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국경선 남아있어 그대로. 자, 그럼요. 어린이 사람들은 기분도 안 나쁜가? 옛날에 식민지 통치하던 사람들이 근 국경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왜 그렇지? 새로 독립해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협상도 이제 하려고 하죠. 하지만, 협상이 그렇게 오래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되게 진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인정한 거예요, 인정. 왜?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식민 통치하는 애들이 끈 요 국경선 덕분에 어찌 보면은 민족 정체성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 우리는 인도네시아 사람이니 우리는 뭐 말레이 사람이니 뭐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드디어 이제 국경선이 그어지고 여기는 네덜란드 사람들, 여기는 뭐 영국 사람들 이런 게 통치하기 시작하니까 기분 나쁘거든. 얘들이 막 다 착취하고 수탈해가고 하는데 그래 막 저항을 해야겠고 우리도 우리나라 있으면 좋겠는데 뭘로 우리나라 그런 사람이라는 걸 묻지? 하면서 생각하는 게 이제 그 민족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말레이 사람들이다. 우리는 뭐 인도네시아 사람이다. 우리는 뭐 베트남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식민지 시대에 근대적 관료제가 도입돼요. 시험, 그 전에는 이제 뭐 귀족들이랄까? 뭐 영주들, 이런 사람들 자제들이 하다가 이제 시험 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이제 관료가 되고, 그러니까 식민 정부의 관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작은 땅을 갖고 있던 농민들이 땅을 잃어요. 땅을 잃고 이런 땅들을 모아가지고 거대한 농장, 플랜테이션 이런 것들을 건설하고 그러면은 이런 플랜테이션을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 당연히 그 식민 정부랑 이렇게 협력하는 건 대지주죠. 대지주들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땅을 뺏기고 땅을 잃었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 그 지주한테 땅을 빌려서 먹고 살거나 소장농이에요. 소장농 들어봤어요? 소장농? 땅을 이제 빌려서 이렇게 농사 짓고 이렇게 소장농 전락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플랜테이션에 이제 월급 받고 이렇게 일하는 그런 임금 노동자 이렇게 이제 전락을 하는 거죠. 따라서 소수의 시민 정부랑 협력했던 소수의 이 대지주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대다수의 이제 농민들은 굉장히 가난해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똑같이 있었던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이런 공농장 사진인데 공농장한테 뭐 무슨 이런 건 없지만 대지주들이 출연하죠. 땅을 막 대규모로 사들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동네는 이제 광산도 개발돼요. 광산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부터 개발돼요. 막 석탄, 석회암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가 세계 경제 체제에 편입이 되는데 쌀, 고무, 주석 같은 원자재를 굉장히 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유럽은 얘네들한테 공산품을 이제 파는 거죠. 굉장히 독점적으로. 식민지를 가지면 뭐가 좋으냐? 그 나라에서 이제 값싸게 이제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이제 생산한 상품은 내 식민지에다가 또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왜? 경쟁이 없으니까. 그죠?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 네덜란드 입장에서 인도네시아에 네덜란드 상품을 팔지 영국이나 다른 데서 같이 그 상품을 팔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독점적으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가난해지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식민지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근대 민족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토대, 바로 민족 정체성이 생기고, 두 번째로 제도적인 토대는 근대적 관료제, 군대, 경찰 포함해가지고 이제 얘들이 갖고 있는 이런 우수한 뭐랄까 이 근대식 그런 관료 조직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운영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해방 후에 이제 친일파를 척결한다고 처음에 반민특위 이런 거 들어봤어요. 반민족 행위자 특별 위원회 뭘 해가지고. 근데 그게 다 무산이 되거든. 왜? 식민 정부에 일본 식민 정부에 협력했던 애들을 다 죽여서 하면 그거 누가 운영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빈부격차가 이제 굉장히 커지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저발전, 계속 가난한 거라 산업화, 공업화 이런 건 계속 지체되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민족주의 계열, 공산주의 계열, 우리 치면 이제 좌익 계열 독립운동, 우익 계열 독립운동 들어보시죠. 우익 계열이 민족주의 계열이고 좌익 계열이 공산주의 계열이야. 둘은 왜 갈라졌을까? 이 빈부격차, 이게 진짜 큰 문제다.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발전. 우리가 좀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민족주의 운동을 하는 민족주의 운동을. 그렇죠? 근데 이때는 서로 싸울 일은 없죠. 왜냐하면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독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죠. 우익 계열, 좌익 계열, 독립운동은 따로 이렇게 하지만, 그때 서로 싸우지 않죠. 왜? 일본을 무찌르는 게 일단 1차 목표니까. 언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독립은? 독립한 다음에. 일본이 이제 물러난 다음에. 이제 싸우는 거죠. 우리나라 무슨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국전쟁이죠, 한국전쟁. 그죠? 그래, 이게 필리핀의 그 혁명 사진인데, 이게 이제 스페인을 물리치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스페인은. 이게 19세기 말에. 이 사람이 이제 인도네시아의 그 독립 지도자 수카르노라고. 이 사람 민족주의자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구야? 호치민. 맞아요. 그 베트남 독립운동 지도자의 베트남의 국부라고 부르는 사람 호치민.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였어요. 인도네시아의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유명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후에 민족주의 계열이 장악하고 같은 방공국가가 됐어요. 베트남은 독립운동 지도자 중에 이 사람이 제일 유명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야. 그래 그 독립 이후에 공산주의 국가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서 이렇게 영국이 프랑스 몰아내려고 해도 이 놈들이 너무 세. 근데 누가 얘들 몰아냈느냐? 일본. 자, 보세요. 이게 1941년 12월 7일에 이게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습했을 때요. 그때 한국, 조선, 그다음에 만주,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불과 한 8개월 만에, 그죠? 1942년 8월 6일, 8개월 만에 저 노란선 전체를 다 일본이 장악을 한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 전에 여기 누가 있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걔들을 8개월 만에 다 쫓아온 거야. 다 물리친 거야. 야,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좋아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원래 있던 나라를 얘들이 침략해 와서 뺏어갔어. 침략자. 그냥 밉죠 이게. 근데 동남아 사람들한테 일본은 뭐예요? 원래 자기들을 자기들의 침략해서 지배하던 영국인이 미국인이 서구 나라도 있었잖아. 근데 막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너무 세. 근데 걔들을 물리쳐준 해방군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봤죠? 저기 대동아 공영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이거는 괴로운 과거죠 이게.
하지만 동남아 사람들한테는 대동아 공영권이랑 기치하에 해방군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 독립을 도와준 일본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일본이 왜 대동아 공영권, 대동아 공영권 뭐냐면 동아시아를 거대하게 그죠? 거대한 동아시아 지역을 다 같이 잘 사는, 공영하는, 다 같이 잘 사는 그 지역을 만들자. 그러려면 가져가면서 뭘 해야 된다? 아시아는 아시아인들이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유럽인들 내쫓고 아시아는 아시아인들이 다스리자. 이게 목표였어 보통. 그리고 독일군으로 이게 막 프랑스를 뭐 영국을 대항해서 뭐 싸우는데 이게 너무 세거든. 근데 일본 애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니까 뭐 너무 이제 기쁘지. 웰컴 아니 웰컴, 환영하지 환영. 근데 속으로 아우 뭐 쟤들이라고 될까 싶었는데 이거 웬걸? 일본이 너무 세. 똑같이 쬐끄만 새까만 아시아 애들이 와가지고 뭐 수시간 무찔거든. 자 그걸 보고 요 동남아시아에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도 노력해서 일본 같은 나라를 만들어보자. 할 수 있다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본의 그런 선진 기술, 군사 기술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군관학교, 군관학교에 막 대규모로 입대해가지고 일본의 군사 기술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이 장교로서. 그러니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라. 근데 해방군인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점령군으로 행세를 하네? 얘네들 똑같은 그 식민지를 하려고 하네? 라고 깨달은 때부터는 이제 갈라져요. 야, 이제 그럼 또 일본이랑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게 한 반. 나머지 반은, 야, 우리 영국도 못 이겼는데, 영국을 이긴 일본 우리 어떻게 이기냐, 도대체. 좀 참자. 이게 또 독립운동 계열이 갈라지는데, 그게 얼마 못 가죠. 3년. 그죠? 42년 8월부터 한 3년밖에 못 가는 거죠. 그리고 독립을 맞이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뭐 대단히 악감정이랄까 이런 게 크진 않죠. 그래서 오늘날도 가보면은 동남아 일대 가장 인기 있는 동남아 사람들한테 뭐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그다음 뭐 제일 뭐 여행하고 싶은 나라, 뭐 등등 가장 호감을 느끼는 나라 일본이 다 1등이에요 1등. 그 이유가 처음 대면할 때 그죠? 역사적 경험이 달랐다. 그리고 몇 가지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으로 여기에 사인을 주시는데 아무튼 자 일본이 패망해서 물러가죠. 그 다음에 바로 독립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 쫓겨났던 놈들이 다시 다 돌아와. 네? 다시 다 돌아와. 원래 우리 땅이었어 막 그러면서 야 그래가지고 어디만 빼고 미국만 필리핀을 바로 독립을 시켜주고 나머지는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가지고 다시 또 주인 행세를 해. 자, 미국은 왜 그랬을까? 왜 바로 필리핀 독립시켜줬을까요? 미국은 필리핀이 그렇게 중요한 데가 아니었어. 왜? 네? 돈 많이 벌었어. 어디서 많이 버는 게 중요했을까? 유럽, 그렇죠. 서유럽을 재건해야 돼. 서유럽이 막 2차 대전 때 막 망가졌잖아요. 거기를 재건해야 돼. 왜? 그래야 미국의 상품을 사줄 거 아니에요.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왜 공산주의 확산을 막아야 돼? 공산주의 공산화되면은 더 이상 거기는 내 상품을 못 파는 거예요. 내 상품을 못 팔면은 내가 돈을 못 벌잖아. 그러면 공장도 문 닫아야 되고 일자리가 줄잖아요, 그죠? 반대로 자꾸 내 상품을 팔 수 있어야 공장도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중요한 시장이.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어디가 제일 구매력이 높은 시장이겠어요? 서유럽. 근데 서유럽이 지금 망가졌잖아. 그러니까 거기를 재건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일본.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잘 살던 나라들이 전쟁 때문에 망가졌어. 거기를 먼저 재건을 시켜주고 우리 물건을 파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필리핀 거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필리핀을 독립시켜주면서 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얘네들 보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독립시켜줘 빨리. 야 지금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제국주의, 무슨 식민지 이런 거 하냐. 빨리 독립시켜줘라. 그래야 이런 데도 미국이 자기들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범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라도 필리핀을 독립시켜줬어요. 근데 나머지 나라들은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았어.
해서 또 전쟁, 독립전쟁을 하는 거예요. 특히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그 2차 대전 때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독이 짓밟고 가가지고. 이 인도네시아 같은 큰 이런 식민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경제 재건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안 묻어나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제 이미 군대도 이제 일본에 또 배우기도 하고 하여튼 훨씬 전보다 강한 이제 군대를 갖게 됐어. 독립군이. 그러니까 3년을 싸워서 인도네시아를 쫓아내요. 말레이시아를 네덜란드를 3년을 싸워서 쫓아내. 근데 이 전쟁이 그 영어로 더티워라고 해요. 더티워. 더러운 전쟁. 왜 더럽냐? 네덜란드 군대가 이때 어마어마하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뭐냐, 민간인 학살 이런 거. 누가 독립군인지 누가 민간인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민간인들 대량 학살한 거예요. 독립군도 지원한다 싶으니까. 여기 대해서 그 네덜란드 정부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네덜란드 정부가 인정한 적도 없어요. 최근에 네덜란드 법원이 인정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왜? 유가족들이 네덜란드에 계속 제소를 하거든. 근데 드디어 이제 네덜란드 법원에서 인정한 듯한 그런 이제 대상 판결이 내려졌는데 네덜란드 정부는 아직도 자 일본이 왜 버티고 있나? 좀 이해가 되죠, 그죠? 일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버티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를 42년부터 54년까지 8년을 싸워서 이제 쫓아내. 이걸 이끈 게 이제 호치민이고, 중요한 거는 이때 베트남 전쟁의 서막이 시작돼요. 뭐냐면, 1954년에 제네바 협정이라는 게 체결돼요. 그러니까 8년을 싸워가지고 이제 프랑스를 무찔렀는데, 미국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제네바에서 모의한 다음에 그냥 다 프랑스 철수 이게 아니라 프랑스는 철수하죠. 프랑스는 철수하는데 17도 선, 우리는 38선을 그었죠. 17도 선을 그어서 17도 남쪽은 우리가 관리하겠다. 미국이 관리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치민 공산주의자가 있죠. 거기 이제 북쪽에 강해요. 우리가 되게 비슷해. 우리도 북쪽에 소련이 남쪽에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38선 이렇게 했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다 공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7도선을 제한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 우리가 관리할게. 너 이제 북쪽에만 있어. 호치민은 싫었죠. 왜 분단이야 도대체. 근데 당시 중국과 소련이 압박을 해요. 야 사인해. 왜? 그때 중국과 소련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 내부에. 그래가지고 야 미국하고 갈등을 우리가 벌일 여력이 없다. 그냥 사인해라. 그리고 나중에 투표하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이제 또 시작이 되는데, 자, 우리 한국은 38선 끈 다음에 남쪽에 이제 미군이 이제 미군정이 들어서죠. 미군정이 누굴 골랐어요? 지도자로. 이승만을 골랐죠. 이승만은 그래도 명망 있는 독립운동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최초의 미국 박사에 그다음에 하와이에서 독립운동 했다더라 어쩌고 하면서 영어도 잘한다더라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이 우리 한국의 딱 경험대로 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남쪽에서 고른 사람이 이 사람 딘디엠이라고.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처럼 이렇게 정치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 되게 부패하고 무능하고 이런 걸로 악명이 높았어. 그래가지고 얘는 인기가 없었어. 이승만 대통령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쪽이 지켜졌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토지개혁. 당시에 왜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인기가 좋았냐. 바로 땅을 다 빼앗겼거든, 농민들이. 소장농을 전락했단 말이죠. 소원이 뭐겠어요? 내 땅을 갖는 거잖아.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이걸 약속한 거예요. 지주한테 땅을 뺏어서 나눠주겠다. 요게 열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남쪽에 우리 한국에서도 공산주의 빨치산 들어봤죠? 빨치산. 공산주의자들 활동이 되게 맹렬했는데 북에서도 지원을 하고. 근데 이걸 소탕을 해도 결국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줘야 알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토지 개혁을 해요. 49년부터. 그래가지고 50년 3월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더 이상 소장농이라는 게 없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이승만의 그런 결단은 대단한 게 뭐냐면 이승만의 가장 중요한 당시의 그 지지 세력이 지주들이 가장 중요한 자기의 정치적인 지지 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공 정책을 펼치잖아. 근데 따라서 지주들은 이 토지개혁을 결사반대했어요. 근데 이승만이 알고 싶은 거지. 이거 없이는 이 공산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시킨 거예요. 근데 북한은 김일성이 정권을 잡자마자 토지개혁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지주들한테 땅을 그냥 강제로 뺏어서 그냥 다 공짜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열광할지 몰라도 지주들은 그래서 남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반국투사가 돼요. 반국투사가. 그죠? 근데 남쪽에서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그러니까 돈을 좀 주고 지주한테 사서 적당한 가격에 저렴하게 농민들한테 근데 이때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연구에 따르면은 50년 3월쯤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땅을 뭐 어떤 사람 좀 많이 사고 어떤 사람 적게 샀더라도 소장농이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쳐들어오잖아. 인민 여러분들한테 드디어 이제 땅을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만 점령하면 막 시위가 일어날 줄 알았어. 근데 이거 웬걸? 남쪽의 농민들이 막 싸우는 거야. 이제 그 북한 인민군한테 왜?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땅을 주러 왔으면 뭔 소리야. 절로 가. 나 이미 땅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개혁을 그때 안 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그죠? 두 번째는 이승만은 또 영어도 잘했다고. 그리고 막 연설도 잘해. 49년 10월에 그 중국의 국민당 장제스 들어봤어요? 장제스가 그 국共内전이라고 이제 그 공산주의 마오쩌둥 이끄는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이사전이 끝나고 또 한 3년 싸워요. 싸우다가 바로 49년 10월에 그 공산당이 이겨 중국에. 그래가지고 그 국민당이 쫓겨난 게 대만이잖아요. 대만. 그게 49년 10월이에요. 10월. 그래가지고 미국의 의회에서 막 너무 충격에 빠져. 왜냐하면 그 장제스한테 뭐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했거든. 중국이 그 큰 땅이 공산화돼 봐. 그럼 큰일 나잖아, 진짜.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뜰에 버는데 불구하고 이게 공산화되네. 따라서 한국도 소용없다. 한국도 공산화될 게 분명하다. 그래서 공산화될 게 분명하니까 그냥 거기다 더 이상 돈 쓰지 마라. 이런 게 이제 미국 의회에서 막 이렇게 여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날아가요. 미국 의회로. 날아가가지고 그 연설을 해.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 우리는 그 대만 장제스와 다르고 저기 국민당과 다르다. 우리를 한테 지원을 해주면 우리는 반드시 지켜낼 수 있다. 그게 그 명연설이었대요. 뭐 기립박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확신했대. 이 사람은 장제스랑 다르다. 이런 지도자가 있는 데는 지원해줘도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지원을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월에 들어오잖아요. 그 인천 창조학점 해가지고, 그죠? 아무튼, 이 사람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무능하고, 그 명망도 없고, 토지개혁도 절대 안 하고. 그래서 얘를 죽여. 63년 쿠데타로 얘를 죽여. 이거 이제 케네디 그 뇌기무소에 공개가 되는데, 그 베트남 이제 군부가, 얘로 이제 도저히 통치 안 되거든? 공사가 될 것 같아. 얘를 제거해야겠다. 승인해주세요. 그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이 승인했다. 군 지도자가 얘를 어떻게 죽였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했으면, 백주대 낮에 그 거리에서 끔찍하게 살해를 벌여요. 사람들 보라고. 근데 다음에 이제 군사정부가 들어서는데 군사정부 역시 똑같이 무능하고 막 부패하고 안 돼. 결국 이제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하게 됐죠. 안 그러면 가만 놔두고 이제 공산당이 생겼거든요. 64년 8월에 통키만 사건이라고 그 통키만이 이제 그 북베트남 북쪽에 있는 그 바다예요. 거기에 이제 미군 수량 카메라가 해군 배 하나가 이제 거기를 이제 정찰하고 있었는데 어뢰가 와가지고 발사돼가지고 큐해갖고 침몰해. 야 이거를 이제 계기로 지상으로 파견하죠. 근데 이때부터 보세요. 11년을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우리 한국군도 막 하고 근데 졌잖아. 왜 못 이겼을까요? 밀림 때문에. 밀림이 막 숨어있기 때문에 막 불태우고 막 네이팜탄 들어봤죠.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안 보이고 밀리기 때문에 막 다 불태우는 거야 그냥 나무를. 그렇게 했는데도 못 이겼어. 왜 못 이겼어요? 네? 부정부패? 그러니까 그만큼 그 베트남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 일반 사람들 다 죽이고 어떻게 전쟁에 이기겠어, 그죠? 왜? 첫째, 호치민이 그 독립운동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막 내세우는 건 아니었어요.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줄 때나 이제 그런 거고, 그냥 일반 학생들, 지식인들이나 뭐 일반 사람들한테 내세운 거는 독립운동, 민족주의, 독립운동 지도자, 독립운동. 프랑스랑 8년을 싸워서 그 전부터 싸웠겠죠. 하여튼 그 이스라엘 끝난 다음에도 프랑스가 다시 와가지고 또 8년 싸워 쫓아내잖아.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어? 그 베트남 사람들 눈에 봤을 때 미국이 들어와서 그 나라의 절반을 또 자기들이 그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게. 철저하게 이거는 민족주의, 그 독립운동.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지원한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을 지원한다기보다. 그래가지고 그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마오쩌둥이 공산주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 막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장제스는 미국의 꼭두각시라는 거예요. 꼭두각시. 미국이 지원하니까. 그래서 장제스 국민당이 이기면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그 식민지가 된다.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 장제스 저 국민당을 몰아내야 된다. 이거였어 이거. 그래서 오늘날도 마오쩌둥이 이렇게 막 되는 뭐냐면 독립을 이뤄낸 사람. 나라의 아버지라는 건 국부인 거야. 나라를 지켜낸 사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북한도 마찬가지 여러분. 북한도 공산주의 이거 내세운 건 내세운 게 요새 그렇지 몰라도 권력을 확실히 그 장악할 때까지는 민족주의. 독립. 남조선 괴뢰 들어봤죠? 미국의 괴뢰 정부야 우리는. 북한 애들이 봤을 때 미국이 지켜주고 미국의 그 꼭두각시. 여기는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이제 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그 소련, 동유럽 이런 데 공산당 다 망했는데 왜 여기는 여전히 건재하냐?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라고 하기보다는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어떻게 계획경제를 버리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민족주의가 가능한 거예요. 민족주의의 목표는 부강한 우리나라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거거든요.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게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상관이 없어. 돈만 내면 돼.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저기 금소평이 개혁개방할 때 흑묘백묘론 들어봤어요? 흑묘백묘?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상관없다. 고양이만 잘 잡으면 된다. 시장경제, 자본주의, 공산주의 상관없다. 경제만 잘 성장시킬 수 있으면 좋다. 이게 바로 그 아주 대표적인 민족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는 계속 공산당이 통치하면서 시장경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잠깐 질문이나 있으세요? 짱짱짱 너무 열심히 들어요. 아니 교수님한테 당연히 박수 드리시라도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너무 짱짱짱 열심히 들어가지고 내가 뒤에서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2부를 할 건데 2부는 11월 달에 할 건데 그때도 올 거지. 그치? 그래서 그때 많은 질문을 할 시간에 동현 씨 올 거지요. 그때 우리 많은 그 질문을 할 시간을 드리고 손씨 마야대 서울 사람들 다 한대 여기 있는 사람 하늘 자 그래서 마다 하나 질문 우리 받고 다음에 우리가 들은 거 왜냐면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어때요? 누구 딱 한 명 질문해 줄 사람 수현이 말씀 네. 그 싱가포르가 네. 2010년에서 11 그래프 봤을 때 네. 10년에서 11년 사이에 엄청 크게 뛰었던데 그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제가 싱가포르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유가 아까 그랬지만 경제가 너무 이유가 뭐냐면 기술 혁신을 거의 끊임없이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폴 크루그만이라고 좀 유명한 경제학자 그 사람이 1994년도에 이런 글을 발표했어요. 아시아의 경제 뭔가 신기루
1994년도면은 막 동아시아, 동남아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막 초호황. 그래서 막 전 세계에 막 투자가 막 몰려오고 쭉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글을 썼냐면은 자기가 이거 동아시아, 우리 한국 포함해가지고 동남아시아 이런 데 경제 구조를 보니까 구소련 공산주의 국가의 경제 구조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미국, 뭐 서유럽 이런 데 경제 구조보다는 구소련이랑 비슷하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잖아. 근데 그게 요지가 뭐냐면 생산에서 노동과 자본이 얼마나 비중이 크냐. 노동과 자본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성장이 이 한계에 도달하는 한계. 왜냐하면 노동을 투입해도 이게 한계 있잖아요. 이게 그죠? 자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계속 잘 성장하는데 소련은 막 잘 나가다 이렇게 더 이상 성장 못하느냐? 여기는 노동과 자본에만 의존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사람들 노동을 막 동원해가지고 그죠? 자본 막 넣고 여기는 뭐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이나 소위 바로 기술 혁신.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생산이 높을수록 부가가치가 높고 더 비싼 제품을 팔고 그래야 이제 계속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 혁신이 가장 중요한데 요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 이게. 그래서 아마 위기가 올 것 같다. 정확하게 3년 뒤에 동아시아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자, 그다음부터 우리 한국 정부는 그때부터 요 R&D 기술 개발에 엄청나게 잘 투자를 했죠. 그래서 워낙 우리 누리고 있는 ICT 기술 있잖아요. 이런 거 인프라부터 해가지고 이게 다 그때부터 이제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럽연합 국가가 전체가 ICT 예산보다 우리 한국 정부가 더 많이 쏟아붓었다는 거야. 그게 오늘날까지 그래도 버티고 있는 이게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싱가포르는 그보다 몇 배를 더 하고 있어요. 몇 배를. 그래서 지금 4차 산업 시대고 AI 시대고 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막 걱정하잖아요. 싱가포르는 지난 2년 동안 새로운 직업이 2,000개가 생겼대요. 상상이 돼요? 새로운 무슨 일자리 2,000개 생긴 게 아니라 새로운 직업,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4차 산업의 시대에 이제 필요한 그런 새로운 직업이 2,000개 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몇몇이 막 이래요. 막 로봇 코디네이터. 로봇 코디네이터가 뭐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또 재밌게 본 거는 정비 예측 기능사? 정비 예측 기능사 이게 뭐지? 공장이 다 자동화되니까 사람이 이제 앉아서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뭐가 필요하냐? 언제쯤 정비가 필요할지를 예측해서 이제 프로그래밍하는 이런 게 기능사가 필요하다는 거다. 그런 게 2,000개가 생겨요. 2,000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무슨 공공 일자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지만 그보다도 더더욱 기술 혁신에 그죠? R&D 이런 데 더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많이 창출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어쨌든 그런 데서 싱가포르 세계 제일 앞서간다. 싱가포르에 투자했어요. 주식. 아니, 우리가 이제 요 멤버, 니 멤버 언제? 11월 중순에. 오케이? 그때 질문거리를 지금 경선씨 하고 싶은 거 있었죠? 없었어? 왜 중국 얘기 열심히 하다고 막 선생님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다시 또 오니까 소연이 또 와서 다시 질문을 해주고 다시 또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5시 반까지 여러분들도 뭐 약속이 또 있을까 싶어가지고 네. 일단 다음에 또 볼 거지만 오늘 고생해주신 교수님께 박수로